어머니 이제 여기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찾지 마세요. 아들의 차는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김명자 여사는 낡은 폐가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발치에 놓인 채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인간은커녕 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 지붕이 반쯤 무너진 폐가만이 스산하게 서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챙겨줬다던 가방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물 한 병, 그리고 빵 2개가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에 간다던 아들의 말을 믿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옥기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마루, 깨진 유리창,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이곳이 정말 자신이 여생을 보낼 곳이란 말입니까? 명자 여사는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았습니다. 김밥을 팔고 떡을 팔고 온갖 자비를 다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오직 하나 아들만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대학도 보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사채까지 썼습니다. 명자 여사 자신은 끼니를 걸으면서도 아들에게만은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날 명자 여사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안도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온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손자를 안으려 하면 가로막았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면 거절했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끊어버렸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며느리 눈치만 보며 제대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서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다며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혼자서도 밥 해먹고 빨래도 할 수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며 우겼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명자 여사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차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던 집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차가 간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어봐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 폐가 앞에서 내렸습니다. 명자 여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을 마치 옛날 고려장처럼 깊은 산속에 내다 버리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폐가 밖에서는 바람소리와 함께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빵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이 메어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에는 뜰까요? 명자 여사는 그저 눈을 감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추위에 잠을 설쳤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폐가에 깨진 창문으로 찬바람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옷가지를 몸에 두르고 웅크리고 있었지만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밖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길인지 방향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일단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래로,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 언젠가는 마을이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앞에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명자 여사는 개울가에 주저앉아 물을 떠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여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황급히 걸어갔습니다. 숲 사이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명자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이 근처에 마을은 없고 등산로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남자는 명자 여사를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남자를 따라 걸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걸으며 명자 여사의 속도에 맞춰졌습니다. 1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드디어 포장도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명자 여사는 마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명자 여사는 물 한 병과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슈퍼 앞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김밥을 입에 넣고 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과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명자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16,000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슈퍼 벽면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용직 구인 광고였습니다. 농장 일손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8만 원에 숙식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전단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끝자락, 넓은 밭과 비닐하우스가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고추밭과 배추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농장 입구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명자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일이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걱정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애원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정말 일 잘한다고, 평생 일하며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일손이 없어서 난리라며 일주일만 일해보라고 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남자는 명자 여사를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농장 한편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였습니다. 안에는 2층 침대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빈 침대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딱딱했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속 폐가보다는 천국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른 일꾼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자 여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자 여사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지만 명자 여사에게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른 일꾼들과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할 일은 고추 따기였습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를 하나하나 따서 바구니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저리고 손가락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빠른 속도로 고추를 땄습니다. 명자 여사도 악착같이 따라갔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등과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그늘 아래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손을 떨며 주먹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고추의 매운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베트남 청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고추를 땄습니다. 일과가 끝났을 때 명자 여사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눕자마자 정신을 잃듯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 여사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농장 주인도 명자 여사의 근성에 감탄했습니다. 젊은 애들보다 훨씬 성실하다며 계속 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치 급여를 받았습니다. 56만 원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돈을 꼭 쥐었습니다. 평생 돈을 벌어봤지만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돈은 자신이 살기 위해 피땀 흘려번 돈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휴대폰을 샀습니다. 중고 스마트폰이었지만 통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야 아들이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자신을 밝히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나왔냐고. 명자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도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명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곳에 버리고 갔냐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집 사정이 어려워서 계속 모실 형편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해 줄 줄 알았다고, 이제 알아서 살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 여사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명자 여사는 농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달리 갈 곳도 없었고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농장 일꾼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은 명자 여사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서 명자 여사는 마을로 나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슈퍼에 들러 생필품을 사고 나오는데 맞은편 카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여자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집 사정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저렇게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 있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결국 자신은 짐이었던 것입니다. 명자 여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되는 것일까요? 그날 밤 명자 여사는 오래된 가방 속을 뒤졌습니다. 가방 밑바닥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전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그 안에는 전화번호 몇 개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명자 여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태호 변호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정태호. 그는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명자 여사의 남편은 30여 년 전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정태호는 인쇄소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명자 여사의 남편은 정태호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법대를 다니던 가난한 학생이었던 정태호는 시험 자료를 복사하러 자주 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끼니를 굶으면 밥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정태호는 나중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자 여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 왔습니다. 그때 정태호는 명자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여사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고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명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정태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명자 여사는 농장 주인에게 하루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주인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의 7층에 정태호의 법률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정태호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정태호가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요?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약을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예약은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명자 여사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명자 아주머니가 맞냐고. 명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며 안내했습니다. 정태호는 명자 여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앉으라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간단히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태호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냐고, 도와드릴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산속에 버린 일 농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태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태호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고, 내 자식인데 어떻게 감옥에 보내겠냐고 말했습니다. 정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다고, 어떤 서류를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정태호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김명자 귀하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비밀이 하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작은 땅을 샀었다는 것, 서류를 확인해 보라는 것, 소유권 등록증이고 아내와 아들 앞으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토지 등록증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정태호는 컴퓨터로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상업지구 한가운데라고 현재 시세로는 최소 20억은 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20억이라는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록증을 보여주며 아주머니와 아드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아주머니의 재산이 맞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명자 여사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 뒀던 것입니다.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이 땅을 매각하시면 당장 경제적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특히 아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면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행동할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태호는 걱정스러워했지만 명자 여사는 부탁했습니다. 제발 들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태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당분간 농장에서 계속 일할 텐데 이 땅 관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태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에 명자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바로 받았습니다. 명자 여사가 자신을 밝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명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정말로 돈이 없어서 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그럼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자신이 돈을 벌어서 부담 안 되게 할 테니 다시 같이 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주길 바랐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잔인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얼마나 버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돈으로 환산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명자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충분히 벌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온 명자 여사는 다음 날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 여사는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정태호와 연락하며 토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태호는 명자 여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땅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땅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알려줬습니다. 명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땅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농장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익숙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명자 여사가 소유한 땅 근처 지역이었습니다.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뉴스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 여사는 농장 일을 계속하면서 조용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태호와의 정기적인 통화를 통해 토지 개발 상황을 파악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개발업체에서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제시한 금액이 30억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명자 여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태호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시험해 볼 거라고,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돈만 밝히는지 확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태호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결국 명자 여사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알겠다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명자 여사는 농장 주인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아쉬워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버텼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받고 함께 일했던 베트남 청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년들은 명자 여사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짐을 싸서 농장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정태호의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정태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태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면 아들은 또 거짓말을 할 거라고, 이렇게 해야만 아들의 본심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 여사는 정태호가 알아봐준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명자 여사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농장에서 입던 작업복과 해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집안복 차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명자 여사의 초라한 모습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목소리에는 반갑지 않다는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였습니다. 비싼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텔레비전, 명품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돈이 없다던 아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명자 여사를 소파에 앉히고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종이컵에 물을 따라왔습니다. 유리컵이 아니라 종이컵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골프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자 여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냐고, 저희가 바빠서 오늘은 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아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속으로 확인했습니다. 역시 변한 게 없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버셨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일부러 작은 금액을 말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안 된다고, 최소한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냥 정부 지원이라도 받아서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았다고, 철없이 굴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고 돈 없는 어머니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진행하자고 토지 매각 절차를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정태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정말로 괜찮다고, 미련도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명자 여사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태호는 토지 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개발업체와의 협상 끝에 최종 계약 금액은 35억으로 확정됐습니다. 명자 여사와 아들의 공동 명의였기에 각각 17억 5천만 원씩 나눠 갖게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태호의 사무실에서 명자 여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드님께 알리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직접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알려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정도 잠적할 거라고, 연락이 와도 받지 않을 테니 자신도 행방을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명자 여사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30여 년 전 남편과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습니다. 마을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한적한 민박집 하나를 골라 들어갔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명자 여사는 일주일 정도 있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2층에 깨끗한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창문을 열자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명자 여사는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방에서 명자 여사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꼭 연락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급한 일이라니요. 분명 토지 매각 통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걸려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 날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 여사는 민박집에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쉬워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명자 여사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계셨냐고,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걱정이냐고, 내가 날 걱정한다고 반문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토지 매각 통지를 받았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17억이 넘는 돈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재산을 처분하는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너는 날 필요 없을 때 버렸다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찾는 거잖냐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회냐고, 좋다고, 그럼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너와 며느리가 한 달 동안 자신이 했던 일을 해보라고, 농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보라고, 그 돈으로만 생활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싫으면 됐다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하겠다고,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라고,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라고, 자신이 일했던 농장 주인에게 연락해놨다고,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일하라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도망가면 그걸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명자 여사는 예전에 일했던 농장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며 상황을 설명하고 아들 부부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틀 뒤 농장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 부부가 왔는데 일을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며느님이 쓰러질 것 같다고 하더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농장 주인은 매일 명자 여사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힘들다는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어머니가 이 일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것, 정말 대단하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농장 주인이 전화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아드님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며느님도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는데 지금은 묵묵히 일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명자 여사는 놀랐습니다.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명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농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명자 여사는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농장 주인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가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굽힌 채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탔고 손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숨어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모두 그늘 아래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일을 하셨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혼자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자신이 어머님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다고,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정말 후회된다고, 어떻게 어머니를 그런 곳에 버릴 생각을 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어머님을 만나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자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숨어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직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명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이 진심이기를, 이번만큼은 실망시키지 않기를 말입니다.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다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장 주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이 딱 한 달째 되는 날이라고, 아드님 부부가 정말 해냈다고, 중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와서 일했다고 알려줬습니다. 명자 여사는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밭에서 일꾼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장 주인이 아들 부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아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명자 여사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오다가 명자 여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주근깨가 생겼습니다. 한 달간의 고된 노동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명자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놀라 물러섰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다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제야 알았다고,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고, 이제 알았으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이 일을 혼자서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랬다고, 특히 다른 일꾼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냐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다 용서될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안다고, 하지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며 한 달 동안 번 급여라고 220만 원이라고 전부 어머니께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명자 여사는 두 개의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좋다고, 그럼 하나 물어보겠다고, 만약 자신에게 토지 매각 같은 게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고, 한 달 전에 자신이라면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아이가 있다고, 요즘 아이가 자꾸 할머니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명자 여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자신을 절대 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둘째, 손주를 자신이 마음대로 안고 놀 수 있게 해달라고. 셋째,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다고, 그럼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명자 여사에게 다가와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다가와 세 사람이 함께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명자 여사가 먼저 몸을 풀었습니다. 이제 가자고, 손주 얼굴 보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농장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운전을 하고 명자 여사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앉아 명자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깜짝 놀라실 거라고, 아이 방 옆에 어머님 방을 새로 꾸몄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자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라고 외치며 명자 여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손자를 들어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명자 여사를 새로 꾸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새 옷장, 그리고 명자 여사가 좋아할 만한 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잘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손자가 명자 여사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자고 조르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손자를 안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자 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진짜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자 여사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돌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 여사는 아들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에 가고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아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자 여사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서류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김명자님 앞으로 온 등기우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정태호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토지 매각 대금 입금 통지서였습니다. 명자 여사의 몫인 17억 5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슬쩍 다가와 서류를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도 부엌에서 나와 서류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드린다고,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한 잔 따라 명자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하실 거냐고,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도 같은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몫인 17억 5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통지서를 받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불안해졌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은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명자 여사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자 여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17억 5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몫이라고 전부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건 너희 돈이라고 통장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저희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일해서 벌 거라고, 농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았다고, 돈은 땀 흘려 벌어야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진심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달라졌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듣거라고, 다 계획이 있다고, 이 돈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다고, 그리고 세상에는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 이 돈으로 그런 어르신들을 도울 거라고, 요양원을 만들 거라고, 그리고 너희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도 꼭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라고,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자 여사는 정태호와 함께 요양원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적당한 부지를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주변에 공원도 있고 공기도 좋았습니다.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가 명자 여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전혀 후회 안 한다고,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컸다고, 정말 잘 컸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50명의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요양원 이름을 따뜻한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어르신들을 모시는 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직원 채용도 시작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직원 면접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드디어 개원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자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들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10명의 어르신이 입소했습니다. 모두 자식들에게 버림받았거나 홀로 외롭게 지내던 분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명자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라고, 편하게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 첫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도 함께 했습니다. 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명자 여사는 식탁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 식사를 마치고 명자 여사는 요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행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명자 여사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을 딛고 용서를 통해 얻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집 요양원은 지역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곳, 가족처럼 따뜻한 곳이라는 평판이 퍼졌습니다. 명자 여사는 매일 아침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요양원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2번씩 요양원에서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손자도 자주 따라왔습니다. 이제 6살이 된 손자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귀여운 막내 손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따뜻한 집개원 1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1년 전 자신은 꿈을 꿨다고,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고백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한때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다고, 아들이 자신을 산속에 버렸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통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자신은 아들을 용서했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다고,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자신은 그것을 배웠고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명자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명자 여사를 꼭 안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따뜻한 집이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따뜻한 집 이야기를 크게 다루고 싶다고,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다고 알려줬습니다. 명자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알았다고, 취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기자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 기자였는데 진지한 태도로 명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속에 버려진 일, 농장에서 일하며 버텼던 일, 남편이 남긴 토지를 발견한 일, 그리고 아들이 변화한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듣다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아드님을 용서하는 게 쉬웠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전혀 쉽지 않았다고,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신문사에 수많은 독자들의 댓글과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특히 한 통의 전화가 명자 여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60대 남성이었는데 10년 전에 어머니와 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읽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울면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명자 여사의 방에 모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가 함께 앉아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진짜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제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라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요양원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창가에 모여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명자 여사도 함께 앉아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1년이 됐다고 1년 전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여사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이 무섭고 추웠는데 이제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 행복했다가 불행해졌다가 또다시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불행도 결국 행복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압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포기가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라는 것을, 용서를 통해 나도 자유로워지고 상대도 변화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파티 당일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르신들과 가족들, 직원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홀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자가 뛰어와서 명자 여사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습니다. 명자 여사가 포장을 뜯어보니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쳐보니 지난 1년 반 동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자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명자 여사를 둘러싸고 안았습니다. 요양원 홀에서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자 여사는 아들의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크리스마스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명자 여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명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너를 용서하길 잘했다고,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 명자 여사는 거실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다고, 우리 아들을 되찾았다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책상에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이 감사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산속에 버려졌던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얻을 기회였습니다. 진짜 강함을, 진짜 용서를, 그리고 진짜 행복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여정에 감사합니다. 명자 여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거리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명자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버려졌던 여인은 이제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행복한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희망의 씨앗이 되고 용서의 힘을 보여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명자 여사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녀의 삶은 증명합니다.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용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온다는 것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모든 상처를 덮어주듯이.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 새하얀 세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김명자 여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끝을 맺습니다.